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지금 수료했고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엔비디아 DLI 딥러닝 인스티튜트에서 펀더멘탈스 오브 엑셀러레이티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즈 과정 해서 두 가지 과정 정도를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일단 제가 모드의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데이터 엔지니어링 with 랩피즈 랩 관련된 소개와 추가적으로 우리 엔비디아 기술랩에서 어떤 기술랩들이 있고 엔비디아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엔비디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실까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어떤 걸 판매하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하면 보통 다들 엔비디아 하면 GPU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다들 생각하고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판매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GPU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실은 GPU만 판매하고 GPU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GPU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활용된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 스택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쿠다라든가 쿠디엔엔이라든가 엔사이트 시스템즈, 혹시 엔사이트 시스템즈 들어보셨나요? GPU 프로파일링 해주는 도구라든가 엔사이트 컴퓨트, 엔비디아 드라이버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GPU만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GPU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AI 컴퓨팅 풀스택 회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 기술들,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술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은 저도 여기서 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것도 뭐냐면 기술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전부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떤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룹별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테크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들어가면 저 안쪽에 다시 이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태스크 혹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많은 그룹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룹 안에는 한 그룹 안에는 못해도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기술 스택들이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태스크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역시 검색해보고 내가 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직접 연구해보고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해보는 방법들도 있지만 실은 너무 많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 기술들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어떤 기술이 나왔는지 이 기술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채널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엔비디아 테크블로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엔비디아 테크블로그라고 찾아보시면 요즘 엔비디아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기술들은 뭐가 있고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다양한 개발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엔비디아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제 랩에서 연구했던 것들까지도 전부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칼럼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디벨로퍼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DLI 대학 엠베서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셉션 프로그램 같이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디벨로퍼스 슬랙 커뮤니티라든가 뭐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는 님이라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LLM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자 라이선스도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엔비디아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의 태스크에 맞춰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QR은 제가 모두의 연구소 슬랙 커뮤니티 같은 곳에다가 따로 PPT를 만들어서 이 QR코드 관련된 PPT를 자유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 채널들 중에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딥러닝 인스티튜트 줄여서 DLI 프로그램의 엠베서더들과 그다음에 모두의 연구소와 같이 엔비디아 기술을 연구하는 다양한 기술 랩을 열었고 1년 동안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뭐 DLI는 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DLI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DLI는 엔비디아의 다양한 기술들을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은 엠베서더나 혹은 인스트럭터 같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시거나 혹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엔비디아의 다양한 기술들을 스스로 적용시켜보고 활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런 DLI를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엠베서더들 분들과 함께 모두의 연구소에서 다양한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하는 랩 혹은 스터디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런 랩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어떠한 연구들을 했는지 오늘 간략하게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링 with 래피즈 레벨 랩장으로서 손쉽게 달성하는 데이터 과학 가속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래피즈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기술 랩 데이터 엔지니어링 윌 래피즈 랩은요. 데이터 과학과 엔비디아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과학에서 엔비디아 기술들을 잘 응용해서 매시브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 그다음에 매시브한 데이터셋 내에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같이 스터디를 해봤었는데요. 자, 일단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데이터 과학은 실은 요즘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된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실은 요즘은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런 거를 전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지식, 컴퓨터 공학적 지식,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기술들을 모두 융합해서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데이터 과학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데이터 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올라가게 됐었고, 왜 데이터 과학이 더욱 중요해졌냐? 데이터 과학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ML 모델을 만들거나 어떤 DL 모델을 설계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더욱 나아가서 요즘 빅데이터 시대 이후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나만의 ML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포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연속해서 더 나의 ML 모델을 강화시키는, 즉 컨티뉴어스 러닝 혹은 컨티뉴얼 러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껏 고민하셨던 것처럼 DL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ML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앞단 혹은 그 뒷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로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ML 모델에 빨리 적용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받은 데이터를 다시 내 ML 모델에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라피즈는 무엇을 도와주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ML 모델 혹은 DL 모델을 GPU를 사용해서 가속화시키는 것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 앞단 혹은 그 뒷단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로드하고 분석해서 필터링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뭐 조이닝 해가지고 ML 모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과정 혹은 뭐 ETL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이런 ETL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GPU를 적용해서 매시브한 데이터를 빠르게 ML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다를 잘 활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쿠다 등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텐데 라피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뭐 대표적인 예시로 판다스라든가 뭐 오픈CV라든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CPU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를 쿠다로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기존의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들과 메서드는 공유하면서 GPU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 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배우실 필요 없고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판다스 사용하듯이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네트워크X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사이킨런을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되 GP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럼 이 라피즈는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실은 라피즈가 계속해서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버전이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기술 스택하에 라피즈가 있고 이 라피즈를 백엔드로 다양한 엑셀러레이티드 라이브러리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피즈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QDF,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다루는 QML, 마지막으로 그래프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을 다루는 QGraph 같은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바탕으로 다른 라이브러리의 백엔드 혹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서 활용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판다스 코드를 추가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GPU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혹은 네트워크X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분석했던 코드를 그대로 두고 GPU로 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라피즈 자체적으로도 DL팩이라든가 혹은 쿠다 어레이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다른 DL 라이브러리 혹은 다른 뭐 넘바 같이 뭐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과 효과적으로 통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라피즈를 이용하느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라피즈의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것들을 활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싱글 GPU에서 어떻게 하면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어떤 판다스 리드 CSV 할 수 있는 numbers.csv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파일 안에는 약 1억 개의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CSV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판다스가 있다면 pandas.readcsv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리드하고 어떤 뭐 그룹 바이 연산을 한다 치면 그룹 바이하고 평균 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분석을 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판다스를 사용하면 1억 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약 11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피즈를 배우셨다면 라피즈의 QDF 최신 버전은 판다스에서 백엔드 라이브러리, 서드파트 라이브러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기존의 판다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 저 %loadeXT라든가 혹은 파이썬 파일이라면 import qdf.pandas 하셔서 qdf.pandas.install 이라는 명령어 한 줄만 추가하셔도 바로 GPU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11초 됐던 게 GPU를 활용해서 8초 정도로 줄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죠. 왜 많이 안 줄었냐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판다스 백엔드로서 사용될 때 GPU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CPU와 GPU를 오가느라 그렇게까지 큰 개선까지는 안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크게 개선하고 싶으면 QDF를 그냥 임포트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QDF는 쿠다 데이터 프레임즈의 약자이고요. 개발될 때 판다스를 기반으로 판다스와 메서드들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냥 import QDF만 하시고 판다스에 있는 메서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인스턴스에 대해서 400ms까지 아까 11초짜리가 400ms까지 줄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피즈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피즈는 뭐 요거 말고도 뭐 폴라스라는 백엔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라피즈는 결국은 다른
어떠한 CPU 기반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를 GPU에서 돌릴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피지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존의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는 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표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는지 써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메서드들은 똑같기 때문에 임포트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GPU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엔비디아의 기술랩, 데이터 엔지니어링 랩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캐글 문제들을 직접 풀어봤는데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약 174배에서 빠를 땐 600배까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요즘은 콜랩이나 캐글 환경에서도 라피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바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라피지를 가지고 뭔가 소개하는 한국어와 관련된 재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랩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키독스에서 라피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엔비디아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지금 공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네트워킹 세션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NLP4G랩 랩장을 맡고 있는 문영기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발표에서 좀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15분으로 되게 짧은 관계로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고요. 막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사실 없어서 일단은 활동 공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르면 되는구나. 네, 좋아요. 일단 저희 오늘 발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NLP4G랩 활동 공유를 하고요. GPU 병렬화 기술에 대한 개론들 정말 간단하게 아이디어들만 말씀을 드리고 향후 활동들을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향후 활동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다뤘던 활동들을 보시면 이렇게 칠판 같은 거에 이제 저희들 NLP 추론 최적화 쪽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필요한 이론들을 전부 이렇게 칠판에 적어가면서 같이 계산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연산들, 뭐 GQA라든지 뭐 페이지 어텐션, 어텐서 패러럴, 파이프라인 패러럴, 데이터 패러럴까지는 안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정리했던 거고요. 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연산 시에 시퀀스가 무제한하게 늘어날 때 메모리 캐패시티가 컨스턴트에 수렴한다는 걸 약식으로 증명한 슬라이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들은 이제 크리티컬리 어텐션을 적용해가지고 멀티배치 환경에서 추론하는 부분들을 적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활동 홍보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거 찍으셔도 필요 없는 게 정리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시기에는 폰트가 많이 깨져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유드리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봤었을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런 추론 최적화 관련된 그 컨텐츠들이 없던 걸로 봐서는 확실히 어떤 오픈소스 생태계나 LLM 추론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NLP4G랩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오픈 소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니모도 있고요, 메가트론도 있고, 텐서RT LLM 같은 오픈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안에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LLM 기반의 어떤 공공 서비스,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공 데이터를 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해보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이라서. 일단 전반부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메가트론에 들어가 있는 메가트론 코드들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병렬화 기술들을 세미나하는 걸 진행했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LLM 기반의 오픈소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8명이 이제 4명 쪼개져 가지고 한 팀은 이제 코드 어시스턴스 플러그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팀은 이제 LLM과 완전 같진 않지만 이제 클립 같은 어떤 이미지 임베딩 기반의 이제 이미지 서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PU 병렬화 기술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각각
기술당 한 페이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그림보다는 밑에 있는 출처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슬라이드가 공개될 거니까 출처에 들어가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패러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공부했었을 때는 이제 하나의 단일 프로세서 환경에서만 진행이 되는 병렬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N개의 GPU 중에서 첫 번째 GPU를 마스터 GPU로 잡아놓고 나서 그 GPU에서 그 많은 그레디언트 관련된 정보를 모두 트래킹했었기 때문에 마스터 GPU 환경에 맞게만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병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스터 GPU의 VRAM이 꽉 차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슬레이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네, 마스터가 아닌 다른 GPU들에 있는 VRAM들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멀티노드 환경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왜? 단일 프로세서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말하는 데이터 패러럴들은 전부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패러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멀티 프로세서 환경으로 작동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PU와 GPU 간의 통신들이 되게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멀티노드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참고로 멀티노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컴퓨터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단순히 8개의 GPU만 학습할 수 없으니까 한 개의 컴퓨터에 있는 한 개의 노드에 있는 8개의 GPU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 하면은 총 80개의 GPU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배치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의 노드로 보내주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텐서 패러럴입니다. 텐서 같은 경우는요, 모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요, 각각의 GPU로 쪼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쪼갤 수 있겠느냐? 칼럼 와이즈한 방법과 이제 로우 와이즈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트랜스포머 연산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 칼럼 와이즈와 로우 와이즈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으신가요? 사실 연산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연산을 할 때에는 저 컬러마이즈 방식이 좀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키별 연산을 할 때 저 키가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시퀀스가 하나하나 증가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텐서 패러럴 같은 경우고, 실제로 이제 추론 최적화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이제 모델 단에서 많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요 텐서 패러럴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파이프라인 패러럴인데요. 파이프라인 패러럴 같은 경우는 아까 텐서 패러럴은 이제 모델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쪼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이런 것들을 각각의 GPU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뭐가 되냐면요. 각각의 GPU와 연산하는 과정에서 연산이 느려지는 게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은 무엇이냐? 그 연산의 보틀넥이 없도록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스케줄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퀀스는 레이저 되나요? 되나? 안 되는구나. 네. 첫 번째 시퀀스는 이제 F00, 그다음 두 번째 시퀀스는 F10, F01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연산들이 밀리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현대에 이제 LLM 학습할 때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패러럴과 텐서 패러럴 그리고 파이프라인 패러럴 값들을 모두 적절하게 조정을 시켜서 이제 그 플롭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롭스 같은 경우는 GPU가 한 번 연산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부동 소수점 연산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연산들이 모두 다른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1억에는 설명을 넣지 않았지만 이제 일루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폴리글란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데이터 패러럴 값, 그러니까 배치 값과 텐서 패러럴 값과 PP 파이프라인 패러럴 값들을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최적의 테라플롭스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컴퓨팅이 밀리게 되고 그럼 그만큼 더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할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추론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는데 뭐 페이지드 어텐션이나 뭐 플래시 어텐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시퀀스를 봄과 동시에 데이터 메모리 값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룹들 쿼리 어텐션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키 밸류를 캐싱한다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키 밸류를 캐싱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플래시 어텐션의 골자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의 캐시 같은 경우는 그냥 램 같은 거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는데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지스터 아마 L1인가 L2 캐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제 키 밸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활동에 대한 홍보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LLM 추론 쪽에서 이제 시간을 최적화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플래시 어텐션에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제 NPU들 쪽에서 이제 키 밸류들을 어떻게 하면 캐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연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제 개인적 의견을 밝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두의 연구소 블로그를 통해서 퍼블리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LLM에 대한 어떤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좀 수식적으로 그림과 함께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주에는 LLM 추론 최적화, 뭐 텐서알트 LLM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LLM 근황 리포트를 올리고요. 마지막 이제 2월 첫째 주에는 저희 코드 작업물을 공유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LM들 이제 처음 공부하신 어떤 대학원생분들이나 아니면 추론 최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모두 연구소 블로그 QR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일정대로 퍼블리싱 되는 것들을 따라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말하면은 좀 다들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을까봐 최대한 개론들로 준비를 했고요. 모디언 블로그에 퍼블리싱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시면은 거기에 댓글이나 아니면 각각 저희가 그 담당자들을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그 랩의 이한월 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도 발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 랩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듀언 측과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하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이제 뭐 간단하게 연구의 인퍼런스를 빨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과 그리고 솔루션 하나와 그리고 간략하게 멀티미디어 쪽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여러 이제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실 건데요. 최근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이렇게 영상을 직접 생성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AI 소라 같은 모델들이 나오면서 단지 한두 문장 몇 개 이제 내 상상력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영상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몇 분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비디오
확장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기존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대규모 딥러닝 모델로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실 태스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만능형 ML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로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진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모델에게 학습을 주입을 시킵니다. 가령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과 음성 파일들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들은 다목적인 활용성이 가능하고, 또 이 대규모로 학습이 이미 됐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뭔가 세부 태스크에 좀 맞춤화로 확장시켜서 서비스에 활용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랩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주제로 뭔가 연구를 시도해보거나 서베이 페이퍼 같은 것들을 작성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랩 연구 분야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 파운데이션 모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이렇게 실무라든지 산업계에서 성능이 안정적이고 활용이 되기가 쉬워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GPU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져다 쓰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연구를 활용한다면 GPU 자원이 부족하거나 학습 시간이 그보다는 훨씬 적게 드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연구 초점은 결국에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GPU 비용이나 학습 시간을 최소화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개발이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뭐 순수하게 그냥 관심이 가는 연구를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인정을 뭔가 제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에서 대체가 어려운 그런 리서처가 되거나, 뭐 성과를 내거나 커리어 업그레이드나 직무 전환 혹은 높은 연봉이나 좋은 우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성과를 내려고 하고 실제로 인정받았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연구 논문을 쓰고 싶다면 무슨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에 필요한 준비물은 사실 연구 분야에 대한 사실 내 취미나 이제 여러 시간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집념과 모티베이션과 명확한 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하려면 GPU 서버 혹은 콜앱 혹은 대학원이나 회사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의 약간 GPU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구현 능력이나 그리고 챗GPT로 활용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코드도 심지어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다음 글의 공통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셨고 노벨상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결국에는 프로블럼 데피니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블렘 데피니션이 중요한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무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해결이 안 된 그런 의미 있는 문제를 사실 의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들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를 수행하고 여러 지식을 쌓은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은 실험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좀 연구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찾는데 어떻게 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 이 부분은 이제 초기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였거나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들을 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연구의 문헌 리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요 학회 저널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은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내가 혼자 그냥 발상을 해서 이제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어려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빠르게 좀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이제 멀티모달 딥러닝 논문 관련해 가지고 많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고 거의 매주나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적용이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물을 기존 거를 보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지금 사회 문제나 어떤 약간 기업들에서 약간 요구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주제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동기가 분명해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정의나 동기가 분명해진다면 이제 why와 방법 그리고 what 이런 것들이 뚜렷해져서 좀 더 이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쓰면 될지가 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핵심 문제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면은 랩장님이 그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해서 계속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것을 좀 컨티뉴얼 러닝 계열의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막 집어넣다 보면은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게 결국에 새로운 연구를 막 집어넣다 보면은 초반에 학습됐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잊어버린다는 것인데요. 그게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 심지어 챗GPT 같은 그런 서비스에서도 1년 전에 이제 들어왔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델 입장에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여전히 연구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금 시점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불완전하게 해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보고 그리고 논문별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봤을 때 성능이 막 갭이 막 많고 막 널뛰기가 심한 그런 연구 분야들을 봤을 때는 이 분야가 좀 발전의 여지가 많구나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를 설정하는데 그리고 왜 중요한 문제인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내 레퍼런스 논문을 많이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남들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남들 설득이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잡고 푼다고 했을 때 이 논문을 평가하는 리뷰어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하고 그 논문을 드랍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계 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A라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떤 실험을 추가했을 때 그 결과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거를 실험에 옮겼을 때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그 논리적인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어떤 걸 추가하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코드를 이제 단계에서는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코드를 짜고 그것을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베이스라인과 벤치마크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리뷰어들도 실제로 모델들을 직접 돌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능이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이제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직접 앞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한 상황에서 인퍼런스를 돌려보면서 실제 그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파일럿 실험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생각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하면서 팀 단위로 이제 디스커션도 하면서 실험을 할 때는 먼저 큰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이터에서 몇백 개, 몇천 개 인퍼런스를 해본다거나 데이터셋을 작게 구성해서 학습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번 학습을 하는데 많게는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짜잘한 문제들에 대해서 작은 규모로 확인해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소규모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험 코드의 동작 원리를 내가 그냥 코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코드를 이해하고 레퍼런스 논문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그거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장악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결과가 뭔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과 코드상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이론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베이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타임라인이 있는데 저희도 한 1,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서베이 논문부터 확인해 보면서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립이나 샘 같은 모델들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사실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대규모로 학습해서 여러 이제 모델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클립이고 밑에는 이미지나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영상을 넣었을 때 그런 영상에서 이제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 말에 해당하는 부분, 사람 중에서 이제 모자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팅해서 정확하게 그 전체 흐름 템포럴한 흐름상 계속 유지가 되도록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제 연구나 이런 라벨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어떤 공통 분야를 정할지를 좀 상의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벌추얼 트라이온이라고 가상 ODP기 그리고 댄스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우리가 가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게 춤추는 이런 영상들을 생성하는 이런 주제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서 벌추얼 트라이온의 비디오를 모션을 합친 연구를 수행하자고 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돌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꽃 패턴이 되게 많은데 밑에도 꽃 패턴이 많은데 패턴이 되게 작아졌을 때 여기 되게 일그러지고 잘 형체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직접 돌려봐야 됐다고 말했던 게 돌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다양한 케이스와 예외 뭔가 상황, 빛을 다르게 준 버전, 뭐 애니메이션 버전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돌려보면서 이 모델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은 랩장님이 연구 성과인데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도 이제 VLM이라고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의 파워를 이용해서 기존의 디텍션에서 안 되던 문제들을 그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그 모델로 수도 라벨을 새로 만들어서 활용했을 때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실험 검증해서 CPPR 워크샵에 바로 냈습니다. 그 코드 짜는데 1, 2주도 안 걸리셨고 이제 논문을 내는데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 비결에 대해서 네, 조금 가져왔는데요. 자기가 이런 문제 데피니션을 하고 그 레퍼런스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서베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특정 컨티뉴얼 러닝 이런 태스크 관련해서 코드 베이스와 실험 환경이 보유가 될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CPPR 같은 대규모 중요한 워크샵에서 그 학회에서 억셉된 페이퍼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좀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바로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고 그걸 이제 바로 논문에 내서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인 논문 작성 훈련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논문 서칭을 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되게 많은 논문을 빠르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니모라는 이 워크벤치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비디오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라든지 이제 여러 텍스트를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 워크벤치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초기에 연구를 수행할 때 GPU가 없거나 이럴 때 여기에 들어와서 직접 내가 인퍼런스 해보면서 좀 문제들 좀 탐색하고 이러기에 저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배포라든지 그 API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더빙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종의 어도비에서 그 직접 뭔가 이제 포스터를 이제 개발하거나 그
영상을 편집하듯이 여기서도 영상을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 한국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8개 국어에 이제 번역된 그리고 동일한 캐릭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더빙 이제 결과물로 이제 변환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개인이 커스터머가 와서 크레딧을 받아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영상이나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8개 국어로 이제 변환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이런 이제 서비스도 하고 있다. 네. 라는 걸 소개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